안녕하십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인구보건 심포지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바로 본격적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인구보건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지금 9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인데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늘 아이사랑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든 정보들을 얻었었는데 제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모든 정보들을 얻었던 게 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덕분이었구나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를 대표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한번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제인구보건 심포지엄은 2030 협회 비전인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세상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인구보건 로드맵 구축과 국내외 전문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장을 마련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본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주요 내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대신해서 손문금 출산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인구학회 은기수 학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UN 인권정책센터 신혜수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UN 인구기금을 대신해서 한국사무소 원도연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죠.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창순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창승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김창순입니다. 먼저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인구보건 심포지엄이 개최되기까지 그동안 지원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님,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손문금 과장님, 그리고 우리 원도연 소장님, 그리고 해외의 IPPF 케이트 길모 의장님, UNFPA 나탈리아 카넴 총재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제 심포지엄에 관심을 가지고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1일 인구날이 있는 주간에 그간 인구 문제 대응과 모자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제인구보건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협회는 지난 60년간 급변하는 인구변화 환경에 맞추어서 인구위기 대응과 인구자질 향상 그리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지자체, 경제계, 시민사회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전국 단위의 인구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모자 보건 사업을 통해 임신, 출사, 육아,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국제인구보건 심포지움은 한국 인구보건 분야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종합적인 인구보건 로드맵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내 전문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국제인구보건 심포지움을 통해 협회의 인구 및 모자보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국제 성생식 보건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뉴노멀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구보건 로드맵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심포지움을 계기로 국내 전문가와 단체들 간의 인구 성생식 건강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토대로 각 기관들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좌장으로 심포지움을 진행해 주실 은기수 한국인구학회 회장님, 신혜수 UN 인권정책센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님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오늘 인구보건복지협회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개최하는 국제인구보건 심포지움도 알차고 성과 있게 마무리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창순 회장님, 또 박기남 사무총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60년간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우리 사회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60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변화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인구정책은 출생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영유아, 또 청년, 노인 등 나이대별로 적절한 인구정책이 마련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불안전한 임신과 힘겨운 육아 환경 등 여성의 성생식 건강 문제와 아동보호 문제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에는 보건의료 접근성 제한과 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자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가 간 협력과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포지움에서 다뤄질 성생식 건강 분야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고요. 이와 연관된 여성과 아동, 또 빈곤과 개발에 대한 문제, 또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개별 국가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동시에 논의되고 협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국제인구개발회의 및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통해서 성생식 보건 권리를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새로운 변곡점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성생식 보건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건복지협회 60주년을 축하드리고 오늘 이 심포지움에서 더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 있는 발제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축사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 세우수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창립 60주년을 먼저 축하드리고 아울러 기념 국제인구보건 심포지움 개최도 축하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움에서 인구보건에 대한 유익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심각한 대한민국의 인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회가 창립된 1961년 당시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9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5.99명이었습니다. 6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고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율은 2.7%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사이 연간 출생아 수는 40% 가까이 줄어 40만 명대에서 20만 명대로 떨어지고 합계 출산율은 급기야 0.8명대로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저출생 지진입니다. 고령화도 본격적으로 몰려옵니다. 앞으로 20년간 매년 약 50만 명씩 고령인구가 늘어나 고령화율이 금년 16%에서 2040년이 되면 34% 순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인구 6명 중에서 한 분이 노인이지만 20년이 지나면 인구 3명 중에 한 명이 노인이 되는 세상이 됩니다. 고령화 쓰나미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저출생 지진과 고령화 쓰나미를 동시에 받는 인구 재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도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의 충격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은 몇 년 안에 그 재난 충격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재난은 그 충격을 극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생의 원인은 다층적, 복합적이고 고령화는 이미 정해진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닥친 인구 재난을 특단의 방책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나 유혹부터 먼저 버려야 합니다. 현재 인구 재난이 민족 공동체, 역사 공동체로서의 우리 국가와 사회의 존립이 걸린 중대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발상과 접근 방법의 대전환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중장기 인구 추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제대로 전망할 전문적 조사 연구기관을 따로 설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다시 짜야 합니다. 가족정책이나 여성정책 중심의 저출산 대책, 노인정책 중심의 고령사회 대책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인구재난의 충격을 완화하고 인구재난의 충격을 적응할 새로운 인구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새로운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쪼개져 있는 저출산고령사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인구정책 TF의 기능도 통합해야 합니다. 달라진 인구 규모나 인구 구조에 맞는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짜려면 기존의 자원 배분이나 보상 체계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나 세대 간 알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난제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국들이 100년, 200년 걸려 완성한 산업구조 변화를 우리는 수십 년 사이에 성공적으로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이 100년 가까이 걸려 도달한 인구구조 변화, 즉 저출산 고령화 단계를 우리는 수십 년 만에 추월했고 이제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는 추격자였지만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는 선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인구재난이라는 도전이 오히려 우리나라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이 크게 걸맞는 발상과 접근 방법을 대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 새로운 생활 양식을 남들보다 먼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길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으로 가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의 지혜와 용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제 주위만 보더라도 아기 낳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딩크를 선언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저출산 대책 마련이 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직접 자리를 하셔서 축사를 해주시기로 했으나 또 다른 일정이 생겨서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서면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사회자인 제가 잠깐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창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협회가 지닌 60년의 경험과 성과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 미래로 나아가는데 아주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포럼을 계기로 새로운 내일을 향한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1년 7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 시 배포해드린 프로그램 북을 또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번 심포지엄을 축하하는 또 축하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먼저 케이트 길모어 IPPF 의장님, 그리고 나탈리아 카넴 UNFPA 총재님의 축하 영상을 이어서 함께 시청하실 텐데요. 영상은 현장에서 동시 통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리에 있는 이어폰을 착용하셔서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기빈 여러분, 심사숙녀 여러분, 동료 여러분, 친애하는 여러분, 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 IPPF의 의장으로서 이 위대하고 기억에 남을 날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저희 IPPF 가족 모두 한국인구보건복지협회 코파의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셨습니다. 모두들 저보다 동물 띠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띠에는 60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60세가 되면 태어난 간지의 해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회갑이라고 합니다. 즉, 환갑 60세의 생일은 다시 태어나는 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바로 코파가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태어남, 탄생 등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십니다.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피임, 안전한 임신, 또한 산모와 신생아에게서 안전한 출산, 그리고 존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코파가 다시 태어나면서 앞으로 갖게 될 기회와 의무는 우리의 삶의 가장 내적이고 은밀한 과정들과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닌 우리 모두의 존엄성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자유와 또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라는 이 가치를 새롭게 하고 새로이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 세계는 지난 60년 동안 극적으로 변했고 한국만큼 많은 변화를 겪은 나라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즉, 눈부신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발전의 여정은 모든 면에서 한국인들에게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수준의 인권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생식 건강과 권리는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한국은 인간의 존엄성, 또한 건강과 장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훨씬 더 위대한 창의력 발휘를 위해 핌에 대한 접근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간파한 전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언제 아이를 낳을 것인지, 몇 명을 낳을 것인지, 얼마의 간격으로 낳을 것인지 등에 대한 선택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성평등에 대한 태도 역시 진화했는데 이는 코파의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 특히 육아, 결혼, 가족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는 불과 한 세대 전과는 매우 달라졌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한국에서 낙제 치료를 처벌하지 않기로 한 매우 중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성과에 대한 여러분의 공헌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고립되거나 폐쇄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자국의 자체적인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국제개발과 긴급 구호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와 베트남과 같은 먼 지역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파의 비전, 가치, 그리고 다양한 활동은 전쟁의 폐허와 극빈으로부터 국가 전반을 획기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정부와 법치에 대한 시민들의 용기 있는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경제 그리고 기술 강국입니다. 한국과 코파가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 있고 놀라운 유산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이들의 모범을 지켜져야 할 책임이라는 것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현재 급속하고 가속화되고 있는 변화의 상황에서 코파는 양육 서비스, 학대받는 노인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사랑받는 것도 인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한 외로운 어르신들이 서로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다양한 방법들을 찾도록 도와주는 등 한국인들의 진화하고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여러분, 우리에게 더 많은 변화가 요구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가족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그리고 국내외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의 상황,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인구는 이보다 더 젊어지는 이 거대한 인구 변화 등이 그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오늘날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사생활이 어느 정도까지 존중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왔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코파가 보여준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동료 여러분, 한국은 놀라운 변화에 영향을 지니고 이러한 모든 한국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핵심 가치를 지지하면서도 더 나은 방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은 전 세계의 본보기이자 세계가 훨씬 더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저희 IPPF와 129개 회원국은 변화를 이루기 위해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회원은 총 119개 회원 중 19개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파입니다. 여러분의 실천, 연습, 지혜, 회복력, 적응력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코파만의 고유한 활동을 발전시켜 오면서 축적한 이 다양한 경험, 전문 지식, 그리고 다양한 고충 그리고 성과를 다른 IPPF 회원협회와 공유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후반부에서는 다른 IPPF 회원협회들이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중요한 교류인 만큼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동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오늘 60주년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IPPF 가족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억양이 한국 억양이 최악이지만 양해를 구하면서 한국어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다하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덕절 대한민국 복지부 장관님,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님, 귀빈 여러분, 참가자 여러분, 파트너, 동료 여러분, 국제 인구보건 심포지엄에 참가하게 되어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인보협이 이같이 뜻깊은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탁월한 지도력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유엔 인구 기금이 모두를 위한 권리와 선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UNFPA와 대한민국의 협력은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UNFPA는 한국에서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공여국이 되었고 생식 보건과 권리 증진, 고령화와 인구 동태 문제 해결이 개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유엔 인구 기금의 한국 연락사무소는 2019년 초에 개소하였으며 이는 우리의 파트너십과 성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히 퇴색되지 않는 국제인구개발회의 ICPD의 행동계획은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구개발회의의 과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보편적 의료 보장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생애 과정 접근과 함께 평등, 의료 접근성, 의료의 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완전한 성생식 보건 중재에 대한 접근이 보편적 의료 보장에 포함됩니다. 이번 위기가 이미 팬데믹 이전부터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보건 제도를 압박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과 여아에 대한 서비스는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하게 자금난의 허덕이기 일쑤입니다. 코로나가 격화시킨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고 성인지 기반의 보건 제도를 더욱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보다 우수하고 강력한 보편적 의료 보장과 성생식 보건 시스템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니즈를 충족하고 단 한 사람의 예외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UNFPA는 대한민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및 청년층의 지원에 대한 대한민국의 굳건한 의지에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의 지도력을 이용하여 국제인구개발회의와 2030 지속개발 의제를 발전시키고 모두를 위한 보다 밝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행사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네, 국내뿐 아니라 이렇게 해외에서도 또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는 마음은 다 같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또 축하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또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국제인구보건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은 모두를 위한 인구보건을 주제로 알바로 베르메호 IPPF 사무총장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Dear friends of the Korea Population Health and Welfare Association. 내유기빈 여러분, 한국인구보건복지협회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 사무총장으로서 인구보건복지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60년간 한국의 가족계획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는 증진되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삶과 출산력을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60년간 한국은 인구 배당 효과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했고 동기간 원조 수원국에서 글로벌 연대를 도모하는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젠더, 생식 건강과 인권 등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제시하는 정책 환경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협력과 교류는 오늘날의 한국을 가능하게 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1961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IPPF에 가입한 이래 양기관의 공동의 역사를 공유해왔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연간 인구 증가율은 3% 이상, 합계 출산율은 6.3이었습니다. 이후 부부의 출산 욕구의 변화와 가족계획 사업의 실행으로 1970년대 초 인구 증가율은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1970년대 초에는 2.0%로 1980년대에는 1.6%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은 1963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모자 보건과가 설립될 때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신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가족계획 상담소, 가족계획 지도원, 그리고 이동시술반 등이 성공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IPPF는 대한가족계획협회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964년부터 이동식 의료 차량을 기증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으며 이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협회 60년사에서 1968년 대한가족계획협회가 피임제의 대대적인 보급을 위해 전국 단위의 가족계획 어머니회 조직을 구성 지원했다는 사실을 읽었습니다. 이는 피임제의 가용성을 크게 확대한 전국적인 조직의 신속한 탄생을 이끈 가히 놀라운 조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IPPF의 회원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조직은 대부분의 IPPF 협회들과 유사하게 이사회와 지부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협회의 임원진은 공중보건과 임상의학, 사회학, 사회사업, 경제학, 조산사, 간호학 등을 전공한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설립 초창기부터 한국 정부와 대한가족계획협회는 피임과 가족계획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억압과 금기, 성관계에 대한 통제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에 대한 인식과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1971년 대한가족계획협회가 발간한 공식 성교육 교과서 사랑의 성교육은 시대를 훨씬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99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당시 카이로에서 국제인구개발회의 ICPD가 개최되면서 또 다른 전환점이 마련됩니다. 인구 정책은 인구 개발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여성의 인권 증진과 생식 건강과 개인의 권리 보호로 전환이 됩니다. 한국은 이에 발맞춰서 신속하게 새로운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합계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했고 2005년 모자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출산 억제 정책에서 탈피해 출산 장려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한가족계획협회 PPFK는 오늘날의 인구보건복지협회 코파로 그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코파는 저출산 인구 사업과 모자 보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 성장 정책들은 특히 여성의 권리와 생식 건강과 개인의 권리 보호 등 카이로 합의의 핵심 축을 다루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했으며 2010년에는 제 고향 스페인과 같은 1.3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코파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양질의 성생식 보건 사업들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난임 치료와 선천성 대사 검사,
고위험 산모에 대한 의료 지원, 산후 관리와 모유 수유 등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사랑, 쾌락, 친밀함, 인권, 그리고 양질의 성생식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발생을 하면서 동시에 양성평등과 젠더, 그리고 생식권의 패러다임은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한 낙태 금지를 비판하는 여성 단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이 판결 몇 주 전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IPPF는 한국의 가족계획 노력을 지원한 초창기 파트너 기관 중 하나로서 저는 한국 방문 기간 중에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양 기관의 협력은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지식과 인력의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도전과제와 성과를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매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생식 권리는 전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가임기에 도달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말입니다. 선진 공여국이 된 한국은 IPPF를 통해 각종 재정 지원과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흥국의 성생식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국제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여서 북한 등 영내 다른 국가들을 적극 지원하고 또한 코이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IPPF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신 강인한 한국 여성 두 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먼저 김모임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의숙 인구보건복지협회 전 부회장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김의숙 전 부회장님께서 IPPF 이사회 이사와 지역재무 이사로 활동하실 때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구보건복지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여러분과 대면으로 함께하지 못해 매우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협회의 역사도 한번 되짚어보고 또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보완 계획을 좀 잘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세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요. 세션 1은 뉴노멀 시대 인구보건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인구보건 정책을 위주로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운영해 주실 은기수 인구보건학회 학회장님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신 은기수 학회장님은 2020년부터 한국인구학회장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뿐 아니라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부원장님이시자 한국사회사학회, 한국시간학회 회장 등 사회에서 아주 다양한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은기수 학회장님 이번 세션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 세션 사회를 맡은 은기수 교수입니다. 먼저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렇게 60주년 기념이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 인구만이 아니라 또 이 여성들의 그 성평등 문제를 사실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협회로서 60년간 큰 역할을 해온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60주년 기념 국제회의이면서 주제가 뉴노멀 시대 인구 보건 로드맵입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협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점검하면서 아울러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을 하는 자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두 분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께서 인구보건복지협회 60년 성찰과 도전 발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산건강실장이신 우리 정신숙 실장님께서 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해서 역시 또 발표를 해주십니다. 또 이 두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세 분의 토론자가 발표에 대해서 혹은 또 각자의 시각에서 이걸 보충하는 그런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발표자와 또 세 분의 토론자께서 적절히 시간을 맞춰서 발표와 토론을 이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인 우리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발표에 앞서서 간단히 우리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님을 소개해 드리면, 우리 박기남 사무총장님은 사회학 박사이시고 한국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시고 올 2월부터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60년 성찰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박기남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토론자분들께 시간을 많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빠르게 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년을 15분 안에 하는 건 쉽지 않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고요. 제가 맡은 인구보건복지협회 60년 성찰과 도전, 60년이면 사실 10년이면 강산이 변환되는데 6번의 강산이 변했고, 또 30년을 한 세대로 한다면 두 세대가 삶을 살아낸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구 정책, 제가 딱 이 시기에 태어났어요. 제 이름에서 뭔가 많이 느껴지시죠? 네,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시려고 딸을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이 많아서 기남, 바랄기, 사내남의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정말 반갑지 않은 존재였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사실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는 그런 세상이 변했고,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인구 폭발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인구 감소와 인구 절벽, 그러니까 사회의 존립까지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임신, 출산, 육아가 개인의 권리고 선택이기보다는 제가 한 세대 전에는 그것이 국가 주도로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그런 문제였다면 지금은 개인의 권리, 여성의 권리의 문제로 접근되는 그 큰 변화가 있었던 60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년 여정을 그 협회 활동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고, 저희가 뭐 성과도 있지만 분명한 한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한계 하에서 저희가 그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가는데 오늘 논의의 자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부분은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회의 설립과 인구 정책의 출발, 두 번째 파트는 인구 정책을 세 시기로 나누어서 시기별 특징과 활동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미래의 도전 과제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협회 설립과 인구 정책 출발입니다. 앞부분에 사실 IPPF 회장님의 축사와 또 그 사무총장님의 기조 연설이 있었는데요.
저희 협회가 설립됐을 때 국제적인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적인 인구 폭발 추세가 확산되고 있었고요. IPPF가 1952년 설립돼서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저출산 운동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50년에 한국 전쟁을 겪은 이후 여성들이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소자녀 출산을 원했으나 방법을 몰라서 다자녀 출산이 지속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남아선호 사상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 그 IPPF가 대한민국에 한국에게 가족계획협회를 창립할 것을 제안하고 지원을 해서 1961년 4월 1일 날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설립 취지서에 저희 그 협회가 지향하는 방향과 정체성이 드러나 있어서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어도 별로 손색이 없는 그런 방향인데요. 가족계획 운동이 지향하는 바는 대체로 불임증 부부에 대하여는 임신을 도모하고 임신 가능한 부부에 대하여는 그 수태와 터울을 조절함으로써 도의적으로나 모성의 건강을 위해서나 좋지 못한 인공임신 중절을 피하고 원치 않은 수태를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는 그 생명을 존중하고 잘 양육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가족수 유지와 명랑하고 윤택한 가정생활을 이룩하고 나아가서는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 이게 60년 전에 창립 취지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차원의 운동을 지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생명을 존중하고 잘 양육한다는 도의 차원,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의 육체 정신 건강을 위한다는 공중보건 차원, 그리고 세 번째 적절한 가족 수를 유지하면서 윤택한 가정생활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그런 세 가지 차원을 하나의 운동으로 지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그 대한가족계획협회 현판입니다. 현판이고 61년도에 IPPF 회원국으로 가입한 그 서류입니다. 그러면 시기별로 세 가지 시기별로 나눠보겠는데요. 앞 전반부 61년부터 95년까지 35년 동안은 거의 인구 증가 억제 정책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배경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그 높은 인구 성장률이 장애가 된다. 그래서 가족계획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도입하면서 60년대에 시작을 했고요. 70년대는 산업화 도시와 또는 서구식 도시 중산층 가정 형태 확산에 따라서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확대하고 법 제도적인 기반을 정비한 시기입니다. 80년대는 제가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5차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81년 12월에 범부처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더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 되게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경제기획원에서 2000년까지 1.0명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81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83년도에 2.1명, 그러니까 인구 재생산이 단순 재생산이 유지되는 수준이었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조금씩 그 속도를 조절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이 되게 뼈아픈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협회가 이 시기 61년부터 95년까지 앞부분에 그 IPPF 사무총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계획 어머니회라는 게 139개 군 지역에 다 조직이 됐습니다. 조직이 돼서 가족계획을 실시하고 또 뭐 임산부 교육 실시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협회에서 그 소자녀 가족 가치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68년도에 가정의 벗이라는 월간지를 발행을 했습니다. 한 3만 부 정도 발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가족계획 포스터와 또
또 이 우표도 제작하는 등 홍보 활동에 치중을 했고, 또 사업 대상을 여성뿐만이 아니라 그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도시거주 남성, 청소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활발히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연구 논문을 죄송합니다. 최근에 연구 논문을 보니까 70년대 그 사업장에서 한국 노총이 가족계획 사업을 또 한 5년간 되게 본격적으로 추진한 새로운 연구가 있다는 걸 발견했고요. 또 저희 그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새마을 부녀회나 또는 이 한국여자의사회와 함께 그 가족계획 사업을 활발히 벌여나갔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네, 하나가 더 지나간 거. 네, 앞부분이 그렇고요. 네, 예. 다음 이제 그 96년부터 2004년까지는 인구자질 향상 정책기입니다. 국제적 배경으로 보시면 이때 1994년 그 카이로 국제 인구개발 회의에서 가족계획 사업 방향이 전환하게 됩니다. 인구 억제 정책에서 인구의 자질과 삶의 질 향상, 그러니까 임신 출산은 여성의 권리다, 개인의 권리라는 방향으로 그 전환이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95년도에 세계 여성 대회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촉구하는 베이징 선언을 채택한 해이기도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IMF 금융위기 이후에 청년층 일자리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폐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 협회는 이제 약간의 방향 전환을 하면서 산하 제한이나 뭐 불임 시술보다는 가족보건의원을 확대하면서 전국 지회에 이동 검진반을 운영하고 뭐 이동 암 검진 버스를 운영하는 등 가족 그 건강 증진,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전 후 임산부 건강 관리나 모유 수유 증진, 그다음에 인공 임신 중절 예방 등의 활동으로 전환한 시기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의 성생식 보건 관련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면서 처음으로 청소년 성교육 교재도 개발하고 또 성교육 관련 상담, 교육들을 활발히 진행해 나갔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그 연구 및 조사 사업을 확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협회의 성생식 보건 서비스 관련된 경험을 개발도상국 국가들, 아까 그 발표에서 보셨듯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국가의 그 지도자 양성하는데 저희가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기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기인데 앞부분에 과도기 한 10년을 거쳐서 2005년부터는 이 시기는 이미 저희가 96년, 7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 또 2008년도에 그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경제 불안정, 경제 불안정이나 소득 양극화 심화의 그 현상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개방화로 인해서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제는 이제 청년들이 그 설 자리가 없어진 거죠. 양육비나 교육비 부담, 그다음에 고용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 어려움 등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비혼, 만혼, 만산이 확대돼가는 시기입니다. N포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저출산 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고 또 대통령 직속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가족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정비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협회 사업은 이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저출산 그 대응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때 보시면 그 임산부의 날을 지정하고 임산부의 날 행사와 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저희가 또 운영하고 2016년도에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회의를 구성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과 지역 중심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전국 대학생 인구 토론 대회와 같은 청년들이 인구 이슈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다시 유엔 인구 기금과 업무 협약 등 국제 성재생산 관련된 국제 자료를 발간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 협회가 어떤 성과와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3분 남았다고 합니다. 성과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한계 부분도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60, 70년대는 그 출산율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성 건강을 위협했다는 점, 그다음에 8, 90년대는 이 좀 그 저출산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적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뼈아픈 한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출산율 그 감소는 되게 달성하기 쉬웠다면, 이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 방안으로 가는 길은 참 어려운 숙제를 갖고 저희가 이제 사업 발굴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 모두 아시겠지만 제4차 올해부터 실행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그다음에 인구 변화 대응 등 이렇게 큰 목표로 바뀌면서 4개의 그 추진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희 협회와 관련돼서 저희 협회 앞으로 방향과 관련해서는 4개 추진 과제 중에 전략 중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하고, 또 하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부분이 저희랑 연계가 되어 있는데, 먼저 그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관련해서는 저희가 남녀 공동 육아 관련된 문화 조성에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육아나 돌보면 더 이상 여성만의 역할이 아니라 남성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식 변화와 기반 마련에 저희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공동 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또 저희 협회가 가진 장점이 보건의료 서비스와 돌봄, 육아 지원을 함께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고, 또 공공성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 전반에 걸친 성재생산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아동 청소년 대상 성생식 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시대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모자 보건 사업을 발굴하고, 또 생애주기별 사업 연계를 통해서 시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가족 관련해서 양육미혼모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또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또 당사자인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 청년들이 아이 낳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수 있도록 참여하고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나머지는 세 분의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제안들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하면 60년은 2세대에 걸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변해서 10년만 지나도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60년이 흘렀으니 그 사이에 우리 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처음에 출발할 때 세웠던 목표와 지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고 활동하고 있으니, 그 사이에 한국 사회의 변화가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그 변화와도 똑같이 궤를 같이 하고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앞으로도 여전히 그 중요한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박기남 사무총장님 발표에서 저희들이 잘 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산건강실장이신 우리 정신숙 실장님께서 협회의 모자 보건 사업에 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산건강실장 정신숙입니다. 협회 60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총장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 모자보건 사업 중에서 저희가 하는 모자보건 사업 중에서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좀 살펴보고 그 나름대로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협회에 대한 소개는 아까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주요 추진하는 사업은 여기 나열된 그대로 인구 변화 대응 교육과 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저출산국 사회연대회나 인구 교육이 있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13개 시도지회에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가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여성과 아동 건강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임기부터 육아기의 여성과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임신, 출산, 자조 모임 등을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구 보건 이슈나 국제 동향 자료 발간 등을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역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총장님이 잘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모자보건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천성 이상 대사 이상 환화 관리 사업입니다. 특수 시기에 특수식을 안정적으로 보급을 해서 선천성 대사 이상 환자의 장애 비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91년부터 특수 조제 분유를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지원을 확대했고 2006년도부터는 희귀 난치성 질환인 단장증후군과 크론병 지원까지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17개 질환에 29개 품목의 분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그 저담백 습관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년도까지 254명에게 11만 2,158개를 지원했습니다. 이제 PKU 캠프인데요. 이 PKU 캠프는 그 매년 7월마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까지 모이고 해서 캠프를 시작해서 이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건강 꾸러미를 전달하면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아가사랑 후원 사업입니다. 97년부터 아가사랑 후원 회비를 조성해서 저소득층 장애아나 미숙아, 소아암, 또 희귀 난치성 질환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그 시군구 보건소 또 지자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선정했습니다. 2020년까지 292명에게 8억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경상남도와 강원도 두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산부인과가 없는 병의원 취약 지역에 임산부나 가임기 여성 또 다문화 여성들에게 산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경상남도 하동군을 이제 최초로 시작을 해서 경상남도는 지금 현재 3개 지역을 하는데 대상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5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 내용은 자세히 있고요. 2개 지역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공통적으로는 임산부나 가임기,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배우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많은 부분을 했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14,042명, 또 강원도는 12,220명에게 의료 혜택을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의료복지 사각지대 여성에게 질환을 검진해주고 진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것도 있고, 또 출산 친화 환경도 조성을 했고, 이 사업이야말로 협회의 공공의료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태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주인공은 태아입니다. 태아의 건강검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처음에 이거 사업을 할 때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했었었는데 2019년서부터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대상자는 산정기형학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일반 임산부가 아니라 저소득층 임산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과 또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후원으로 했었던 겁니다. 그랬다가 2019년도에 태아의 산전,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의 건강검진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 전국 보건소나 의료기관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에도 좋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식 개선에도 아주 기여한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준비된 임신이고 계획된 임신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그 의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모자봉헌 사업을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대상자에게 미치는 효과 또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 느끼셨다시피 고위험 임산부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는 의의도 크지만 어찌 보면 임산부들과 영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실시를 했고, 이 사업이 2015년도에 정부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모델이 되었다는 게 큰 의미라고 좀 생각합니다. 2009년부터는 반복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아의 건강을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서 어찌 보면 임산부의 욕구를 충족을 하고 이것이야말로 출산 친화 환경에 아주 일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난임 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임신, 출산,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서 2005년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까지 총 3,000명을 지원했고, 이 중에서 무려 600명이 임신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게 저소득층 난임 부부에게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도출하는 아주 계기가 됐습니다. 이 또한 2006년도 정부 지원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모델이 되었고, 2018년까지 정부 시범으로 난임 상담 의료센터를 운영하여서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기초가 됐습니다. 다음은 산천성 대사이상 검사 사업입니다. 아까 검사도 했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검진을 말씀드린 건데, 선천성 대사이상증을 조기에 발견해서 정신지체화 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91년도에 인천에 중앙병리소를 저희가 설치하였고,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6종 무료 검진과 저희가 검사기간 정도 관리를 했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했었는데 이렇게 이게 좀 남아있는 것, 이게 잠어있는 것들은 엄청나게 저희가 60년 동안 했었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의료계층은 아니지만 모든 국민들한테 제공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렇게 눈으로만 보셔도 그 성과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이게 발표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요즘 현대 시대 요즘 최근에는 미혼모 양육 지원이나 육아차 배려 캠페인, 취약장 아동 실명 예방 사업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가 60년 동안 실시했던 모자보건 사업과 그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60년을 이제 달려오긴 했는데 향후 미래를 계획하고 또 어떻게 채워갈 건가를 고민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항상 그런 고민들을 해왔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향후 과제와 또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는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더 공고히 하고 짜임새 있게 하면은 좀 더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간 협회와 파트너십을 이룬 정부나 지자체 또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지지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의료 취약계층들을 더 발굴해내고 서비스를 또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분만 취약지약이나 분만 장애인 검진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더 확대돼서 촘촘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3개 시도 가족보건위원회 의료 질을 좀 더 향상시켜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 국내 유일의 국제 인구보건 단체로서 국제적인 대응, 정보 공유, 인구보건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종합 정보 및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이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의 두조적인 역할을 좀 하고자 합니다. 또 지역사회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 소외계층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생애 주기별 의료교육 상담,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모자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정책 제언을 꾸준히 할 것이며 사업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학생, 가임기 여성,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중장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다각적인 교육 상담 정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성건강, 위기 상담의 임신 출산 상담을 게을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를 끝까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신숙 실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기남 사무총장님 그리고 정신숙 출산건강실장님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60년간 걸어온 길 그리고 또 그동안 여러 활동 중에서도 특히 의료 취약계층의 이 모자보건 분야에서의 중요한 그런 공헌들 그리고 앞으로 성과와 앞으로 또 해나갈 그런 역할에 관해서 잘 발표를 들었습니다. 우리 박기남 사무총장님 발표에서도 들었지만 거기에 양재모 선생님 이름이 잠깐 언급되었는데요. 이 처음에 대한가족계획협회,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신인 대한가족협회가 출범했을 때 우리나라 가족계획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 양재모 연세대학교 지금 명예교수시죠. 양재모 교수님이십니다. 이 양재모 교수님이 우리 가족협회에 가장 큰 역할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양재모 선생님께서 한참 활동하실 때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출산력을 억제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해서 고심하고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셨죠. 2021년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출산력을 늘릴 수 있을까 정반대의 그런 관점에서 고민하신다고 즉 당신 한
자기 일생에 정반대의 이런 경험을 하고 또 정반대의 그런 상황을 두고 고심하는 그런 상황을 한 개인이 경험했노라고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지내온 지난 60년간은 정말 극과 극으로 생각과 행동이 바뀐 그런 시대였었고, 그런 의미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60주년을 맞이하고 또 앞으로 미래의 60주년을 기획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앞날을 위해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분의 발표를 중심으로 모두 세 분의 토론자께서 함께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발표자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의 그 발표에 이어서 또 세 분의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토론하실 때마다 토론자에 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지금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에 계시는 정혜주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정혜주 교수님은 약학사로 출발하셨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혜주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혜주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이렇게 그 전에도 이제 여기저기서 좀 발제를 들을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지금 그 사회 보신 아나운서 분도 이제 9개월 아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지금 아기가 이제 둘째가 36개월이 됐어요. 첫애는 이제 좀 있으면 그러니까 60개월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그 아기사랑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원을 해야 하나 국가가,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이제 발표를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생각하고 있었던 걸 다 하고 계시는구나, 너무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오늘도 역시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 분만취약지, 재작년이군요. 분만취약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산모 영유아 필수 의료 관련된 연구를 좀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충북 보은군에 갔을 때 여러 어머님들 중에 한 분께서 이제 그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하고 있는 그 가족보건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방접종도 하시고 애들 발달검진도 하고 다 한다라고 하면서 되게 좋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좀 확대돼서 좀 보편적으로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왜냐면 지금 건강검진이 막 그렇게 실효성 있게 되고 있진 않아서요.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준비한 내용들은 그저 이제 지금 이미 사실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왜 이런 사업들이 정말 더 중요한가, 단순히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죠.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 계속 말씀하셨던 그 인구의 질이라고 하는 인구 자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자질의 향상과 형평성의 문제를 좀 같이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 이거를 이제 좀 가져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학계 출산율은 현재 굉장히 낮고요. 근데 이제 이걸 넘어서서 이제 저희가 특히 이제 보건학에서 지금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거는, 뭐 경제학에서는 옛날부터 강조를 했었고, 초기 아동기인데요. 이 초기 아동기는 태어날 때부터 취약 전까지 생후 60개월까지의 기간으로 이제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뭐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발달된 자질이 청소년기를 비롯해서 성인기에 기술이나 그러니까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발달이 사실은 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타고난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는 타고나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dverse Childhood Environment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초기 아동기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구조가 영구히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벤트나 환경적 요소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이것이 이제 직업 성취와 직업적 기회, 소득 수준 같은 것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간 놀라운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아동 학대를 포함한 11가지의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Adverse Childhood Environment가 있을 때, 그러니까 몇 개의 위험 요소가 있는가를 따졌을 때요. 보시면 그 아동 학대를 포함해서 7가지의 위험 요소가 있을 때 99%에서 발달 지연이 발생한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달 지연이 굉장히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조금 더 생물학적인 그런 지원만을 통해서는 이 아이의 발달을 온전하게 이제 확보하지 못한다라는 차원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1970년대에 태어난 영국의 코호트 연구인데요. 보시면 녹색이 이제 좀 더 잘 사는 집 아이들이고, 연두색이 좀 더 가난한 집 아이들이고, 보시면 이제 그 잘 사는 집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 위에서 시작한 아이들이 있고, 좀 인지 기능이 조금 낮은 아이들, 그러니까 밑에서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 가난한 집도 이제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집에서 똑똑하게 태어난 아이들과 이제 부잣집에서 조금 인지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인지 기능의 크로스가 일어나는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게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사회 환경이 이제 받쳐주지 않으면서 이 아이의 오히려 본인은 포텐셜만큼 이제 발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그 시기가 사실은 70개월 전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초기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초기 아동기라고 하는 시기에 어떤 이런 개입들을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개입에 있어서 사실 지금 이미 인구아동복지협회가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 그리고 이제 이것은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이제 이 초기 아동기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한편으로 보육 서비스와 결합되면서 이제 부모님들의 노동 시장에서의 기회와 또 연결이 되고, 또 이 아이의 향후의 학업 성취에 연관이 되고, 이 아이의 이제 노동 시장에서의 성취와 또 연관이 돼서 전반적으로 이게 사실 이 사이클이 보통 사회투자 국가라고 하는 뭐 그런 사이클이긴 한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인적 자본의 질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생애 과정 전반에 걸친 건강한 출발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 모자보건 파트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가족보건원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없는 것이, 그러니까 조기에 이제 발굴은 어느 정도 건강검진을 잘하면 할 수 있을 텐데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의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이렇게 이제 발굴됐거나 초기 장애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장애와 관련된 조기 치료와 재활 서비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들이 전혀 조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사들이 하는 많은 부분들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통합적인 서비스로 지속적 관리를 하는 것을 좀 같이 해주신다면 이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론을 짧게 하시라고 해서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혜주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토론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지금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신 우리 박진경 사무처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진경 사무처장님은 한국여성단체 총연합의
성평등 연구소장도 지내셨고 그리고 현재 사무처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이화에 대해서 행정학 박사를 받으셨는데 우리 박진경 사무처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희 이 인구보건복지협회 일단 60주년 창립 기념을 우선 축하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0.8이라는 출산율을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인구 변화에 대한 이 충격적 이 효과는 사실 말로만 이야기하지 그렇게까지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인구정책의 사실상 플랫폼 역할들을 해왔던 인구보건복지협회 60주년의 기간의 활동을 통해서 좀 성찰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좀 같이 바라보고 이제부터라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실제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여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대전환이 사실상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생각이 더 절실히 든 거는 앞서 IPPF 우리 의장님과 사무총장님이 공통으로 언급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뭔지 기억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끼리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는 얘기인데요. 바로 지난 청년 여성들이 가열차게 싸워서 만들어낸 낙태죄 폐지였던 거였습니다. 외국에서도 상당히 국제사회에서도 이 낙태죄 폐지에 헌법위원 판결을 끄집어낸 것은 굉장히 큰 성과이고 주목할 만한 인구정책의 대응 전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관심도 또 사실상 여전히 여성들의 삶을 얽매이는 이 상황으로 계속 방치시켜 놓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들이 저는 들어서 상당히 아까 이 의장님과 사무총장님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성찰이란 게 뭔지를 깨닫게 하는 축사와 기조연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어쨌든 우리 인구정책의 역사 안에 이 인구보건복지협회 활동이 참 많은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인구 팽창기, 이 인구 증가 억제 정책 지원으로 출발하였지만 결국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여성들의 인권과 또 모성 건강에 대한 지원으로 함께 역할을 해 주었기에 지금 우리가 저출산 대책의 이 근본적 접근을 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과 실제로 성평등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었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생각들이 들기에 다시 한번 이 보건복지협회 60년의 역사와 또 함께 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이 계속적인 말씀 속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60년 동안 굉장히 큰 파동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를 계속 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인구 팽창기로 100만 명의 인구가 태어나던 시대가 아까 우리가 이 산하 제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시기에 오랜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이후에 제가 지금 표를 하나 여기 65페이지에 있네요. 자료집에는 65페이지에 보시면 사실 우리가 이 96년 산하 제한 정책을 이제 폐지하기 직전까지의 인구 변동을 좀 보시면 결국은 그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이 100만 명을 태어나게 하던 것이 60만 명대로 태어나게끔 하는, 그러니까 한 해 연간 출생아 수를 60만 명으로 태어나게끔 하는 효과를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96년까지였다는 것이죠. 96년도까지 지금 80년대생과 90년대생이 실제로 이 100만 태어나던 시대에서 60만 명, 60만 명 정도 태어나던 시대가 현재 80년대생과 90년대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90년대생은
현재 이제 부모 세대에 돌입하는 주출산 연령대로 진입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자, 그 8, 90년대 생들이 지금의 이 주출산 연령대로 진입하면서 결국 0점대의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만들어내는 효과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지금 인구 통계적으로는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5, 60만 명대가 태어났던 그 8, 90년대 생들이 그 안에서는 이제 또 굉장한 성비 불균형을 안고 태어난 세대입니다. 지금 성비 불균형이 함께 보여드린 책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죠. 66페이지 보시면 백말띠 해라고 하죠. 1990년대. 그때 116.5의 성비 불균형을 피크를 찍는 한 해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시대들을 우리가 직면했었고 그때 결과적으로 엄청난 성비 불균형에 의해서 적어도 우리가 추정하건대 27만 명 정도가 여아 낙태가 이루어졌던 그 해들이 10여 년간 지속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구 변화의 인구 통계적 영향력이 지금 저희가 앞서 표에서 보시면 3차 인구 변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1점대를 떨어뜨려내는 0점대의 출산율을 지금 최근 몇 년간 지속하고 있는 그 기저에는 결과적으로 성비 불균형에 지금 8, 90년대 생들의 이 주출산 연령대 진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거기에 지금 8, 90년대 생들, 여기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8, 90년대 생들의 여성들이 갖는 자의식은 다른 때보다 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평등이라고 하는 주제와 이 성인지 관점에서의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절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인구 통계적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에 대한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함께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0점대의 출산율에서 벗어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 이제 또 암울하게도 지금 IMF 이후 2000년대부터의 출생아 수는 40만 명대로 또 떨어집니다. 40만 명대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럼에도 5, 60만 명대 한 해 태어났던 8, 90년대 생들이 그나마 골든타임에 이 주체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8, 90만 명, 5, 60만 명대 태어난 8, 90년대 생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요. 만약에 이제 2000년대 생 이후에 한 해 40만 명으로 떨어져서 태어난 이제 IMF 이후에 경제적 영향으로 결과적으로 40만 명대 태어나던 그 세대에는 지금 이제 10대가 될 텐데 이들이 이제 부모 세대가 되는 시대에는 아무리 그 40만 명대가 한 명의 자녀를 낳는다 하더라도 1점대를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향후 10년간 그나마 골든타임이란 말을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게 현재 8, 90년대 생들이 5, 60만 명씩 태어나줬다는 그거 하나로 사실 인구정책의 지금 통계와 맞물려서 정책을 반영할 때 조금 더 절실함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내용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제가 요새 계속 동원하는 이 논거라고 해야 되겠죠. 논거입니다. 아무튼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실질적으로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과 또 올해 이제 4차 기본계획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절실하게 또 절박하게 담아서 보다 모든 세대의 이제 삶의 질 제고라는 이런 삶의 질 제고를 우선적인 저출산 대책의 비전으로 두고 또 성평등하고 또 공정한 사회 또 인구 변화 대응에 맞는 이 인구 정책들을
그동안에 이제 1차부터 3차까지에 있어 왔던 정책들을 좀 성찰하고 실제로 4차 기본계획에는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지금 현실적이고 보다 현재 주출산 연령대에게 좀 호응받을 만한 정책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번 4차 기본계획에 많이 담아져 있었고, 아까 우리 박기남 사무총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듯이 4차 기본계획에는 사실 우리 마침 우리 또 정혜주 교수님께서 초기 아동기에 얼마만큼 집중 지원했을 때 국가의 실질적인 좀 큰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컨셉이 사실 많이 알면서도 정책에 크게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 이번에 영아기 집중 투자라든가 그래서 새롭게 접근하는 아동 기본권 측면에서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이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도 굉장히 큰 차이와 변화를 좀 이번에 시도했다는 점들이 이번 4차 기본계획에도 좀 담겨 있다고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이제 모자보건 그 생식건강 중심의 논의들을 아무래도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가장 또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4차 기본계획에서도 특히 성재생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건강과 권리적 관점에서 특히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한 성재생산 권리와 이 건강에 대한 지원을 이 국가가 제대로 좀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모든 세대의 삶의 질과 행복 추구권에 함께 연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 출산 중심의 건강 지원에서 그 대상 및 적용 범위도 좀 확대하고 모두의 이 생애 전반의 성재생산 건강이나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고, 또 이 생애 주기에 포괄적 성재생산 권리 건강에 대한 접근, 이거 역시 기본 계획에 그래도 좀 담아내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는 이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또 기본법 제정에서부터 기존 법률들에 대한 시대에 맞는 내용들로 좀 전환해야 되는 것들을 연구 및 또 함께 논의하는 전문가들 TF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또 인식에 대한 정책 수요나 조사들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그 관련돼서 진단과 또 사회적인 이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또 성재생산 권리에 대해서는 특히 이 사회적 국민적 이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들과 또 공론의 장들을 좀 함께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지금부터 이제 추진하시고자 하는 이 관련된 성재생산 권리 건강에 대한 지원 사업들은 저희 위원회의 큰 또 축으로서 함께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촉박하다고. 네, 30초만 더 하면 결국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구 통계적 관점에서 인구 변동의 이 골든 타임을 저희가 이제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사회 시스템의 전환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시스템 전환에 대한 내용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든가 복잡한 그 우선순위에서의 경쟁 등에 맞닥뜨려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들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많은 자리에서 논의하고 또 공론화하기 위한 작업들이 저희 위원회에 굉장히 주어진 미션 중에 큰 축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특히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전국 단위의 지회가 있고 또 실제로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사업들과 맞물려서 충분히 플랫폼 역할이자 함께 실천력을 좀 담보할 수 있는
협회의 사업으로 같이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돼서 앞으로 좀 더 이 협회와 위원회가 좀 더 지혜를 모으고 다양한 논의의 장이나 또 실천의 퍼포먼스들을 함께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최 측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끝마쳐야 된다고 저한테 아주 압력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토론자가 계십니다. 우리 명지대학교의 조은주 교수께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시고 현착하셔서 연구하시고 박사 논문이 가족과 통치라고 창작과 비평사에서 출판되었는데, 이 연구 작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출판되어 온 가정의 벗, 여기에 실린 글들을 분석해서 그 분석한 결과가 또 가족과 통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잘 모르실 텐데, 인구보건복지협회를 제일 학계에 널리 알리신 분이 우리 조윤주 교수님이 아니시건 생각됩니다. 우리 조윤주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은주입니다. 지금 은기수 교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문제를 좀 역사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족 계획을 다룬 그런 학위 논문을 썼고 이제 이어서 이제 책을 출판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대한가족계획협회 처음 설립되던 당시에 관련된 가용한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그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협회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굉장히 소상한 그런 자료들을 찾으면서 이제 살폈었던 것이 벌써 60년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토론을 맡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처음부터 오늘 토론은 한 7분 이내로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사무총장님이나 그리고 또 그 정신숙 실장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가족계획협회가 지금 오늘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오기까지 크게 한 3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시기를 그 일종의 과도기적 시기라고 해보자면 사실 가족계획협회로 첫 번째 시기에 1995년까지 쭉 어떤 그 근대적 출산 조절을 보급하던 그 시기가 이제 가족계획협회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던 시기였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걸맞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활동들을 모색하고 또 고민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첫 번째 시기에 그러니까 이 명칭은 두 차례 바뀌었지만 이 첫 번째 시기에 대한가족계획협회 시절에 어떤 이 협회가 그 역사적으로 보여왔었던 어떤 성취 혹은 한계에 대한 그 평가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새로운 어떤 그 시대적 과제와 어떤 역할에 대해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박기남 총장님께서도 이제 이 설립 취지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설립 취지서를 봤을 때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왜냐하면 60년대 초반에 그 산하 제한의 시기에 지금 불임증 부부에 대해서는 임신을 도모하고 원치 않는 수태를 방지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진술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목표와 실제로 그 운영 과정에서 작동하는 목표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근대적 출산 조절을 여성들에게 보급한다라는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출발 당시부터의 어떤 그런 목표가 어떤 그 여성과 가족을 포함하는 어떤 삶의 질의 문제라든지 혹은 당시에는 명시적으로 그 얘기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재생산의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와 건강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그 IPPF 그 사무총장님 그 기조발제에서도 나왔었던 그런 사진들입니다만 지금 이 그 가족계획
그 협회가 그 출산 조절을 보급하던 당시에 지금 보시는 거는 사실 의료 취약 지역에 저 차량을 가지고 산간 도서 벽지를 막 다니면서 사실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출산 조절과 관련된 뭐 루프를 시술한다든지 이런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런 그 사진 자료들인데요. 혹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가족계획 계몽원으로 전국 각지에 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강을 개천을 이렇게 그냥 걸어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제 이 출산 조절을 보급했었습니다. 이 과정은 사실은 한국이 근대 국가의 어떤 행정 체계를 확립해가는 과정이기도 했고, 보건 의료 체계가 전국적으로 그 망을 확충해가는 그런 역사적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어떤 이 출산 조절이 보급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점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짧게나마 한 3가지 정도의 제언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시간도 많이 늦어졌고 하기 때문에 좀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도 보니까 이 성생식 건강, 넓게 보자면 이제 이 재생산권의 차원이고, 이 재생산권의 문제를 2부에서 많이 다루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서서 축사나 기조연설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간단하게 썼지만 재생산권이라는 게 재생산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권리가 우선적으로 여성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재생산권이라는 개념이 환기시키는 어떤 중요한 어떤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자신의 신체나 섹슈얼리티나 임신, 출산 전반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점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하는데, 사실 여타의 다른 모든 권리, 경제적 권리나 사회적 권리나 정치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이 재생산의 권리 역시도 역사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모순적인 그 힘의 경합 위에서 성취된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한가족계획협회나 혹은 한국의 국책사업으로서의 가족계획 사업이 굉장히 많은 비판과 논쟁을 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또 여성이 출산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권리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었기도 했다는 것 역시 아주 역설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생산권의 개념이라는 것이 인구나 발전의 문제와 긴밀한 연관 속에서 등장했다는 점 역시 굉장히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60, 70년대에 한국에서 그 산하 제한 혹은 그 과잉 인구에 관한 문제, 어떤 그런 문제화가 여성의 재생산에 관한 관심을 이제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또 이 저출산 고령사회 시대에 이 여성의 재생산은 어떻게 새롭게 고민되고, 또 어떻게 여성의 건강이나 그 임파워먼트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럼 여성의 재생산권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고 어떤 식으로 증대시킬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정신숙 실장님께서 이 구체적으로 쭉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지금 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아주 다른 여러 가지 공적 차원에서도 의료 취약 지역이나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사업을 특히 이 재생산권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만,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이처럼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떤 이런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취약한 그런 집단, 지역들이 점점 더 그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여성의 생애 과정에 대한 면밀한 고려 위에서 이 재생산권에 대한 어떤 이 재생산권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겠다. 앞서서도 이제 발제에서
앞서서 토론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영유아기나 아동기부터 시작해서 또 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전 사회적으로 가임기 이후 연령대의 여성들의 그 비중이 사실 굉장히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 변화 그리고 이 가임기 여성들의 생애 과정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탈표준화된 어떤 생애 과정 위에서 이 여성들의 생애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하면서 이 재생산권을 더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인파워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성교육과 성상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뽑아봤는데요. 앞서서 그 축사에서도 잠깐 언급이 돼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1971년에 사실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성교육 지침서를 성교육 서적을 발간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봐도 사실 정말 그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교육이나 성상담에 관련된 이 성교육이나 성상담이 어떻게 여성의 재생산권을 확보할 것인가, 물론 이제 여성뿐만은 아니겠지만 이런 차원과 결합해서 특히 최근에는 그 저소득층 청소년이라든지 혹은 가출 상태의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 앞서서 축사에서도 나왔고 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인공임신 중절이 비범죄화되는 이런 헌재 판결 이후에 여성의 재생산권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들이 다 광범위하게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확대나 그 질의 향상이라는 차원이 어떻게 이제 새롭게 고민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해서 의미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옆에 박진경 사무처장님도 계시고 한데요. 저는 출발점을 출산율을 문제 삼지 않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일단은 출산율을 문제 삼기 시작하는 순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목적의 어떤 그런 관심에 쏠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한국의 경우에 출산율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낮고 문제적이기는 한데 이게 반등된다고 하더라도 앞서서 출산율이 하락했던 서구 선진 이른바 서구 제1세계 국가들 어느 국가들에서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이게 인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제2차 인구 변천에 가장 주목받는 현상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출산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는 사회에 맞는 사회 시스템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이 기본 계획도 이제 많이 변화하고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고령 사회에 대한 그런 준비들이 특히 앞서서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성의 생애 과정이라든지 혹은 가족의 형태라든지 여기서 나타나는 심원한 변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심원한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는 어떤 사회 정책 혹은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 이런 대응 혹은 그런 방향성의 모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협회가 어떤 저출산에 대해서 어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크게 의미 있는 활동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회 차원에서도 그렇다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임기 이후의 연령대 여성들이 이렇게 증가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이나 혹은 삶의 질을 혹은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삶의 질을 모색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고민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세 가지를 써야 될 것 같아서 세 번째는 그냥 제가 그냥
덧붙여봤습니다. 사실 한국의 인구 변동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연구들이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 학자들을 만나고 하면 왜 한국은 그렇게 연구가 없냐, 가족 계획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연구가 부족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사실 이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가족계획협회 당시부터 사실 사업사, 협회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잘 만들어서 지금 발간해왔던 것을 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한국의 근대화 과정의 가장 중요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 이 가족계획과 관련된 자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의 역사에서 여성들이 6명 넘게 애를 낳던 시절에서 1명 낳는 시대로 바뀐 이 변화가 사실 한국의 근대화 변동을 아주 압축적으로 얘기해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된 이제 연구를 하려다 보면은 사실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훨씬 더 많을 때도 있고 한데, 이런 재생산이나 인구 혹은 역사 연구, 여성 연구와 관련된 이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국제적으로도 사실은 여전히 굉장히 출산율이 높은 사회에서 근대적 출산 조절을 보급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 좀 어떤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러나 또 여기 계신 분들께서 발표뿐만 아니라 토론에서도 저희들이 정말 경청할 만한 그런 귀한 토론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이상으로 두 분의 발표와 세 분의 토론으로 제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토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도 열띤 토론과 발표가 이어지는 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요. 저희는 10분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